밤이 깊어질 때 사막은 침묵 속에서 숨을 쉽니다. 바람이 모래 위를 스쳐 지나가고 별빛이 아무도 걷지 않는 대지 위에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먼 시간 전에 새겨진 흔적들이 지금도 모래 아래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압니다. 파라오와 피라미드, 상형문자와 미라의 나라, 나일강이 흐르고 태양신라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죽은 자들이 영원을 향해 떠나는 땅. 하지만 그 이집트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붙인 이름이고 로마인들이 기록한 역사이며 근대 고고학자들이 재구성한 서사입니다. 진짜 이집트인들,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 나일 계곡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케메트, 검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옥한 강변의 흙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검은 땅 너머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을 데셰레트라 불렀습니다. 죽음과 혼돈의 땅. 하지만 그 붉은 땅도 그 검은 땅도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기자고원에 서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위대한 건축물, 문명의 정점. 하지만 그 피라미드들이 세워진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땅입니다. 그 땅 위에는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에도 누군가 서 있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며 돌을 다루고 물을 다스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파라오 시대라고 부르는 그 찬란한 문명이 꽃피우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생각했고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모를까요? 왜 역사책은 쿠프 왕과 제일 왕조로 시작하고 그 이전은 선사시대라는 흐릿한 용어로 뭉뚱그려 버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돌에 새겨진 흔적, 땅에 묻힌 도구, 하늘을 향한 돌기둥, 그리고 침식된 암벽의 패턴뿐입니다. 문자가 없었기에 이름도 없고 왕도 없으며 연대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십 년간 지질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핑크스의 몸체에 새겨진 깊은 수직 홈들, 기자 고원 안반층의 불규칙한 침식 패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거석 구조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하나의 진실. 이 땅은 한때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만 년에서 5천 년 사이, 지금 우리가 사하라라고 부르는 광대한 불모의 땅은 초원이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풀이 자랐으며 호수가 있었고 동물들이 떼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했고 계절을 예측했으며 돌을 정교하게 가공할 줄 알았고 물기를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상징을 만들었으며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이들, 기록되지 않은 이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이들. 피라미드를 만든 것은 한 세대의 천재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기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과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기자 이전에 이 땅을 살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 묻혔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그 질문들을 따라 모래 아래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꿈을 더듬듯이. 그러니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숨을 고르세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자가 생기기 전으로, 왕이 등장하기 전으로,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훨씬 전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 위에 남은 물의 흔적을 읽는 일은 마치
언어를 잃어버린 책을 해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돌이 말보다 더 정직합니다. 1990년대 초 미국의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는 기자 고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가 아니었기에 스핑크스를 역사가 아닌 지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핑크스의 몸체와 그것을 둘러싼 울타리 벽에는 깊고 물결치는 수직 홈들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모래를 날려 만든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의한 침식은 수평적이고 표면적입니다. 하지만 스핑크스에 새겨진 홈들은 수직이었고 깊었으며 흐르는 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암석을 깎아낸 흔적이었습니다. 빗물입니다. 많은 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에 걸쳐 계속해서 내린 비. 문제는 이집트에는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역사 시대 내내는 그랬습니다. 파라오 시대 이후로 사하라는 건조한 땅이었고 나일강을 제외하면 물은 귀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에 새겨진 저 흔적은 언제 생긴 것일까요? 로버트 쇼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 침식은 적어도 기원전 7천년에서 5천년 사이 사하라가 아직 초원이었던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그 말은 곧 스핑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스핑크스는 기원전 2500년경 카풀의 왕시대에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돌이 그보다 수천 년 전부터 비를 맞았다면 학계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해석이 과하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 침식 패턴이 단순히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쇼크의 주장은 사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기 후학자들은 사하라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 북아프리카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몬순 기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사하라 전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생겼고 호수가 형성되었으며 식물이 대지를 덮었습니다. 사바나와 숲이 펼쳐졌고 기린, 코끼리, 하마, 영양 같은 동물들이 그곳을 누볐습니다. 이 시기를 학자들은 아프리카 습균기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시작되어 기원전 5000년경까지 이어진 긴 여름. 그 시간 동안 사하라는 생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자고원이라고 부르는 바위 투성이 언덕이 한때는 초록으로 덮여 있었을 모습을 나일강은 지금보다 훨씬 넓고 풍성하게 흘렀고 그 주변으로 스임과 작은 개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여름이면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물이 대지를 적셨습니다. 그 물은 바위 위를 흘러내렸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돌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계절에 맞춰 물을 찾아 움직였고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떠도는 사냥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다룰 줄 알았고 불을 피울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하늘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에게 달력이었고 나침반이었으며 신화의 무대였습니다. 고기후학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6000년경까지 사하라는 여전히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몬순이 약해졌고 비가 줄어들었으며 호수가 말라갔습니다. 식물이 사라지고 동물이 떠났으며 사람들도 따라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나일강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은 사막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마르지 않는 강이었으니까요. 이 대이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수백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식이 축적되었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법, 돌을 쌓는 법, 계절을 예측하는 법, 그 모든 것이 기억되고 전해지고 세련되어 갔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우리가 파라오 문명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 나일 계곡에는 이미 수천 년의 경험이 쌓여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산물이었습니다. 스핑크스에 새겨진 빗물의 흔적은 그러므로 단순한 지질학적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긴 이야기의 시작점. 밤이 깊어지면 지금도 기자고원의 바람은 스핑크스의 몸체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돌을 깎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사막은 조용하고 건조하며 침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돌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한때 이곳이 푸르렀던 시간을, 물이 흘렀던 시간을,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곳을 걸었던 시간을. 사하라 사막 깊숙한 곳, 이집트와 수단의 경계 근처에 나부타 플라야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모래와 바위,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열기만이 존재하는 곳. 하지만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커다란 돌들이 원을 그리며 놓여 있고, 일부는 똑바로 세워져 있으며, 어떤 것들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70년대 고고학자들이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하자 이것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측소였습니다. 천문학적 정료를 갖춘 놀랍도록 정교한 구조물. 나부타 플라야의 석화는 기원전 6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제1왕조보다 2000년 이상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단순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때의 일출, 동지 때의 별자리, 시리우스의 뜸, 이 모든 것이 돌의 배열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별을 관측했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 때문이었을까요? 대답은 둘 다입니다. 고대 사하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계였고 달력이었으며 예언서였습니다. 별의 위치를 보고 그들은 계절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올 시기, 풀이 자랄 시기, 동물들이 이동할 시기,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쓰여 있었습니다. 시리우스, 큰 계자리의 가장 밝은 별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그 별은 소프데트라고 불렸고 나일강의 범람을 예고하는 신성한 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리우스에 대한 관심은 파라오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나부타 플라야의 석환도 시리우스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리온 자리 역시 중요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오리온은 오시리스 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죽은 자의 왕, 재생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을 별자리로 인식하고 그 움직임을 추적하는 일은 신화보다 먼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은 신화 이전에 존재했으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5000년 어느 건조한 여름밤, 나부타 플라야의 작은 공동체가 돌 원 안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있고 노인들은 불 옆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별이 저기 떠오르면 곧 비가 올 것이다. 저 별이 저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것은 과학이었지만 동시에 의뢰였습니다. 지식이었지만 동시에 신화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읽음으로써 세계를 이해했고 그 이해를 통해 생존했습니다. 천문 관측은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체계였습니다. 한 세대가 관찰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것을 돌에 새기고
의식으로 반복함으로써 지식은 유지되었습니다. 문자가 없었기에 기억은 몸으로, 노래로, 그리고 돌의 배열로 전해졌습니다. 하지와 동지는 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높이 뜨는 날과 가장 낮게 뜨는 날. 그 날들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농경 이전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해의 중심축이었고 시간의 순환을 확인하는 지점이었으니까요. 나부타 플라야의 석환에는 하지선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에 걸쳐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돌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개념화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우주적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으며 시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천 년 후에 나일 계곡에서 꽃피운 이집트 문명은 천문학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통로는 별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고 신전의 축은 특정 천체의 떠오름과 일치했으며 신화는 하늘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부타 플라야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것은 이집트 천문학이 갑자기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축적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하라의 석환에서 시작된 지식이 천천히 나일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더욱 정교해지고 신화와 결합하며 문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별들은 지금도 그때와 같은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시리우스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오리온은 겨울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그 별들을 바라보는 눈은 사라졌습니다. 나부타 플라야의 석화는 지금도 사막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꿈꾸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관찰을 소중히 여겨 돌에 새겼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욕구, 즉 이해하고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구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부타 플라야 위로 별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하늘 아래 돌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으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돌을 다루는 일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돌을 단순히 깨뜨리는 것과 정교하게 형태를 부여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아스완, 이집트 남부의 채석장. 오늘날에도 그곳에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이 반쯤 잘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미완성 오벨리스크라고 불리는 유명한 유물도 그곳에 있습니다. 무게가 1000톤이 넘는 하나의 돌기둥이 안반에서 거의 분리될 뻔하다가 균열이 생겨 버려진 채로 남아있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은 이 오벨리스크를 통해 고대 이집트인들의 채석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돌레라이트라는 단단한 돌공을 사용해 화강암을 두드렸고 홈을 파고 나무 씻기를 박아 물을 부어 팽창시킴으로써 돌을 쪼갰다고 설명합니다. 구리 도구로 표면을 다듬고 모래와 물로 연마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설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석재 가공 흔적은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직각으로 완벽하게 잘리면 매끄럽게 연마된 표면, 정밀한 홈과 구멍. 실험 고고학자들이 고대 도구를 복원해 같은 작업을 시도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흔적은 재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카라의 계단 피라미드 단지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 상자들이 있습니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럽고 모서리는 날카로우며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리도구로 이런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구리는 화강암보다 훨씬 무른 금속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도구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교한 석재 가공 기술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제1왕조 시기의 유물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마치 처음부터 완성된 것처럼. 하지만 기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실험과 실패, 개선과 전승을 통해 천천히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석공들이 익힌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답은 아마도 시간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나일 계곡과 사하라 곳곳에는 파라오 시대 이전의 석재 유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석기, 석판, 돌절구, 장식용 돌그릇, 그중 일부는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선왕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석그릇들은 때때로 벽이 종이처럼 얇고 표면이 유리처럼 매끄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돌을 다루는 기술이 왕조 이전부터 이미 고도로 발전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세기 혹은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6000년, 사하라가 아직 초원이던 시절, 작은 공동체에서 한 남자가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냥을 위해, 가죽을 벗기기 위해, 나무를 자르기 위해 그는 여러 종류의 돌을 시험합니다. 어떤 것은 너무 무르고 어떤 것은 너무 단단합니다. 그는 특정 방식으로 돌을 치면 날카로운 조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그 기술을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그 기술은 더욱 세련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릇, 장신구, 조각상, 돌은 더 이상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표현의 매체가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석공은 전문직이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돌만 다룹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축적된 비법을 익히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어떤 돌이 어느 용도에 적합한지, 어떤 도구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모든 지식이 그들 안에 체화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 국가가 형성되고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그 석공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천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불가능한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돌의 언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역사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고 놀라지만 정작 피라미드를 가능하게 한 수천 년의 준비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쿠프 왕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 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개선해온 익명의 장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돌은 단단하지만 인내심 있는 손에는 부드럽습니다. 한 번에 한 타격씩, 한 세대에 한 단계씩 기술은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축적은 기적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도 아수안의 채석장에는 미완성 오벨리스크가 누워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합니다. 인간의 손이 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했는지를. 물은 문명의 어머니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회가 형성되며 사회가 있는 곳에 문화가 꽃핍니다. 하지만 물은 또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고 너무 적으면 가뭄이 듭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땅을 다스립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여름이면 강이 범람하고 비옥한 진흙을 대지에 뿌리며 그것이 농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람은 저절로 농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가두고 나누고 배분하는 복잡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집트 문명의 수리 체계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운하, 둑, 저수지, 수문. 그 모든 것이 계획되고 건설되고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파이권 나일강 서쪽의 오아시스 지역. 이곳에는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인공호수 모에리스 호수가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호수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나일강의 범람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호수의 역사는 파라오 시대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파이천 지역에는 선사시대 정착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7천년경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웅덩이를 파고 수로를 만들고 건기에 대비해 물을 저장했습니다. 나일 계곡 전역에서도 비슷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선왕조 시대의 취락지 근처에는 작은 운하와 배수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가 생존을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시도들이 나중에 거대한 수리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을 다루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 계획, 협력을 요구합니다. 어디에 둑을 쌓아야 물이 범람하지 않을지, 어떤 각도로 수로를 파야 물이 고르게 흐를지, 언제 수문을 열고 닫아야 할지, 이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5천년 나일 계곡의 작은 마을. 매년 여름이면 강이 불어나고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게 지켜봅니다. 어떤 해는 물이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떠내려가고 어떤 해는 너무 적게 와서 곡식이 말라 죽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물을 조절하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제안합니다. 강가에 흙을 쌓아 작은 둑을 만들자고 젊은이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며칠간 흙을 나르고 다지고 쌓아 올립니다. 그해 여름 물이 불어났을 때 둑은 버팁니다. 마을은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 나아갑니다. 둑뿐만 아니라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로를 만듭니다. 그 다음 세대는 수로에 수문을 설치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 기술이 쌓이고 물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 이제 그들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별의 위치를 보고 범람 시기를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건기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커지고 잉여가 생기며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국가가 형성될 때 그 모든 경험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제 수리 사업은 개별 마을의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을 가진 이들입니다.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가 그토록 안정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물을 완벽하게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예측 가능한 범람, 잘 관리된 관계 시스템, 효율적인 농업.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물을 다스린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신전을 짓지도 화려한 무덤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땅을 파고 흙을 쌓고 물길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피라미드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를 먹여 살려야 했고 그것은 잉여 농산물이 있어야만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잉여 농산물은 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나일강은 흐릅니다. 현대의 댐과 수문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그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땅 아래 어딘가에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판수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수리공학자의 유산이 인간은 이동하는 존재입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간 우리 조상들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식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지금은 거대한 장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원이었던 시절 사하라는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했고 서로 다른 지역의 공동체들은 만나고 교역하고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사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 바위 그림들은 이 이동의 증거입니다. 리비아, 알제리, 차드, 수단, 이집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들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발견됩니다. 기린, 코끼리, 사냥꾼, 춤추는 사람들. 그것은 한 문화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적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형태의 석기가 사하라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기술을 전파했거나 혹은 교역을 통해 도구가 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사하라의 기후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사헬지대와 사바나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대서양 연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동쪽으로 나일강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이 이동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세대가 조금 동쪽으로 이동하고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이동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났고 섞였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일 계곡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축민이었고 어떤 이들은 사냥꾼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서로 다른 신을 믿었으며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이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경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력도 있었고 교환도 있었습니다. 목축민은 어부에게 가죽을 주고 물고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석공은 농부에게 도구를 만들어주고 곡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교환이었습니다. 천문학을 아는 이들이 그 지식을 나누었고 물을 다루는 법을 아는 이들이 그 기술을 가르쳤으며 돌을 다루는 이들이 그 비법을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이 만나 융합되고 새로운 것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천재적인 발명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기여들의 합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동의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일강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결지였고 용광로였으며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었습니다. 사하라 전역에서 모여든 지식과 기술이 그곳에서 하나로 합쳐졌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이집트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부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어진 기억들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한 기억의 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4000년 나일강 하류의 어느 마을, 늙은 여인이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는 서쪽에서 왔다고. 그곳에는 큰 호수가 있었고 하늘이 밝은 별로 가득했다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계절을 알 수 있었다고. 손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라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야기는 조금씩 변하지만 핵심은 남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다. 우리는 오랜 여행을 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기억들이 쌓이고 섞이고 발효되어 결국 문명이라는 형태로 응축됩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전달했을까요? 말로 물론입니다. 하지만 말은 사라집니다.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듣는 이가 없으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호를, 상징을,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바위 그림들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냥 장면, 춤추는 사람들,
가축을 몰고 가는 목동, 신비로운 형상들. 그것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일부는 분명히 기록입니다. 여기서 사냥했다, 이런 동물을 잡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일종의 증언이자 기념비입니다. 일부는 의식적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형상을 그림으로써 무언가를 기원하거나 기념했을 것입니다. 마법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더 흥미롭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추상적인 기호, 기하학적 형태.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고학자들은 이 기호들이 일종의 원시 언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정한 기호가 특정한 개념을 나타냈을 가능성. 예를 들어 물결 모양은 물을, 원은 태양이나 달을, 나선은 순환을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토기에도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선왕조 시대 이집트의 토기는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장식적이지만 어떤 것은 반복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마치 규칙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이 기호들은 후대 이집트 상형 문자와 유사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오래된 상징들이 점차 정교해지고 체계화되어 결국 문자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의 발명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집트 상형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갑자기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친 시각적 의사소통의 진화 끝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상징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기호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같은 집단에 속한다고 느낍니다. 그 기호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4000년 나일 계곡의 작은 공동체. 그들은 토기를 만들 때마다 같은 문양을 그려넣습니다. 물결 무늬, 삼각형, 점들, 그것은 그들의 표식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토기를 만들지만 미묘하게 다른 문양을 사용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차이는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물결 무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지그재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깨닫습니다. 이 기호들을 사용해서 더 복잡한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히 정체성뿐만 아니라 생각을, 사건을,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문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발명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발전시킨 것입니다. 나르메르 팔레트,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초기 상형 문자와 함께 왕의 이름과 업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 통일 시기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팔레트에 사용된 상징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매, 물고기, 사람 형상, 그것들은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이미지들이었고 이제 문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상징의 탄생은 말 이전의 언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넘어서는 언어입니다.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만 상징은 영원히 남습니다. 바위에, 토기에, 돌에, 그리고 수천 년 후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독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예술가가 바위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자신이 미래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며 그가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합니다. 검은 땅, 케메트,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부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검은 땅 너머 붉은 사막 한가운데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사하라가 아직 사막이 아니었을 때 그곳에는 문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나브타 플라야 외에도 사하라 전역에는 수많은 거석 유적이 흩어져 있습니다. 돌기둥, 석환, 무덤, 원형 구조물, 그것들은 대부분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하라가 사막으로 변하기 직전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이 유적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그곳에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석을 옮기고 세우고 정렬하는 일은 많은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한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직된 공동체, 어쩌면 여러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들은 천체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석 구조물이 특정 천체 사건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움직임을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적지에서는 동물뼈, 토기 파편, 그을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제의적 행위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불을 피우며 함께 의식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계절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동물들이 이동할지 알기 위한 도구. 다른 학자들은 종교적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신을 숭배하고 조상을 기리는 성지.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둘 다였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실용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관찰하는 것은 동시에 과학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동시에 공학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남기지 않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들을 고대 사하라 문명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건축가였으며 사제였고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지워졌을까요?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슬픕니다. 그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사하라의 기후는 되돌릴 수 없이 건조해졌습니다. 마지막 호수들이 말라갔고 마지막 풀들이 시들었으며 사람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물이 있는 곳으로, 나일강으로, 니제르강으로, 차드우로.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 모래가 그들의 흔적을 덮었습니다. 돌기둥은 쓰러지고 석화는 모래에 묻혔으며 의식의 장소는 잊혀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하라는 영원한 사막이 되었고 생명이 없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고고학자들이 사막을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래 아래에는 여전히 돌이 있었고 그 돌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는 살았고 생각했으며 무언가를 남겼다고. 고대 사하라 문명의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기술을, 기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일 계곡에서 다른 지식들과 만나 융합되어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만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하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붉은 땅과 검은 땅이 만나 탄생한 것입니다. 기자 고원에 서서 대피라미드를 올려다보면 압도당합니다. 높이 140m, 230만 개의 석재, 20년간의 건설 기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묻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천재를 찾습니다. 쿠프왕. 그의 건축과
헤미우누, 뛰어난 기술자들, 그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피라미드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 세대의 천재가 아니라 수천 년의 준비였습니다. 첫째, 돌을 다루는 기술.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은 돌을 깨고 다듬고 형태를 부여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그 기술은 세련되었고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그 축적된 지식을 물려받았습니다. 둘째, 천문학적 지식. 피라미드의 방향은 정확하게 기본 방위와 일치합니다. 그것은 별을 관측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나부타 플라야에서 시작된 천체 관측의 전통이 수천 년 후 피라미드의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조직력. 수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하고 먹이고 관리하는 일은 엄청난 행정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수리 사업을 통해 대규모 노동력을 관리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넷째, 잉여 생산.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농업과 수리 체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수천 년간 물을 다스리며 쌓아온 기술이 그 기반이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결속. 수만 명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수십 년간 협력하려면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종교적 믿음, 왕에 대한 충성,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세대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전통의 산물입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는 완성품을 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빙산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수면 위의 일부일 뿐이고 진짜 덩어리는 물 아래 숨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2580년 기자 고원. 수만 명의 노동자가 돌을 나르고 쌓고 다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민들이고 장인들이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한 늙은 석공이 젊은 도제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돌을 봐라. 결을 읽어라. 이 각도로 치면 깨끗하게 쪼개진다. 그 지식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할아버지는 또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식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제가 별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떠오르는 위치를 확인하고 피라미드의 통로가 정확하게 정렬되었는지 계산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관측 기법은 수천 년 전 사하라의 석환을 만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행정관이 식량 배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맥주가 필요한지 그는 복잡한 계산을 합니다. 그 행정 체계는 수백 년간 수리 사업을 통해 발전된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이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돌을 다루는 기술, 하늘을 읽는 지혜, 사람을 조직하는 능력, 물을 다스리는 경험, 그리고 무언가 위대한 것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집단적 의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피라미드의 위대함은 그것을 만든 한 세대를 빛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 세대들을 가립니다. 우리는 쿠프를 기억하지만 쿠프를 가능하게 한 익명의 수천 년은 있습니다. 기자 이전 세대의 익명성은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고 기념비를 세우지 못했으며 역사책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기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았고 돌을 만졌으며 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배웠으며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작은 개선을 이루었고 그 개선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으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축적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의지와 자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쿠프 왕이 그 의지를 제공했고 국가가 그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피라미드는 한 왕의 무덤이지만 동시에
수천 년 기억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 돌 하나하나에는 익명의 석공들의 손길이 남아 있고 그 정렬 하나하나에는 익명의 천문학자들의 관찰이 새겨져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익명의 수만 사람들의 협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볼 때 경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그것이 단순히 큰 돌무더기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성취의 상징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들이면, 지식을 쌓으면, 함께 일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모래바람이 기자고원을 스쳐 지나가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기울어집니다.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사막은 다시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돌입니다. 거대하고 단단하며 말이 없는 돌. 그리고 침묵입니다. 깊고 오래되었으며 무거운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기자 이전의 세계로 들어갔고 사라가 초원이었던 시절을 보았으며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돌을 다루던 손들을 상상했고 물을 다스리던 지혜를 엿보았으며 이동하는 민족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상징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했고 사막 한가운데에 잊혀진 문명을 발견했으며 마침내 피라미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 문명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기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영웅을 좋아합니다. 천재를, 왕을, 위인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 매일 작은 일을 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기자 이전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았습니다. 피라미드 자체가 그 유산입니다. 이집트 문명 전체가 그 유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 유산의 일부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개선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천 년에 걸친 익명의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기반이라는 것을 고대인들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돌에, 하늘에, 땅에 그 질문을 새겼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질문들은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 찾는 것,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밤이 깊어집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리우스가 동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오리온이 그 뒤를 따릅니다. 수천 년 전에도 같은 별들이 같은 자리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보고 경이로워했으며 기억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질문을 하며 같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고 잊혀진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잠들 때 꿈속에서 어쩌면 당신도 그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사하라의 별을 보던 관측자, 돌을 다듬던 석공, 물길을 파던 농부, 그들은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된다는 것, 잊히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이니까요. 모래바람이 다시 불고 별빛이 피라미드를 비춥니다. 사막은 조용하지만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아주 희미하게,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는 살았고 사랑했으며 꿈꾸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남긴 것이 당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그러니 편히 쉬세요. 당신은 그 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사슬의 한 고리,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수안의 채석장에는 이상한 침묵이 있습니다. 미완성 오벨리스크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서면 무언가 중단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누군가 작업 중에 갑자기 일어나 떠나버린 것처럼. 돌공의 손길이 멈춘 그 지점에서 시간도 함께 멈춘 것 같습니다. 돌을 자세히 보면 흔적들이 보입니다. 규칙적인 타격 자국, 의도된 방향의 홈, 계산된 각도의 절단면. 그것은 단순한 깨진 자국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손의 언어, 도구의 언어, 이해의 언어. 하지만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기술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손과 재료 사이에, 의도와 결과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기술은 사라집니다. 도구는 남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증발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석공이 죽는 순간을 그는 평생 돌을 다뤘고 손끝으로 돌의 결을 읽을 수 있었으며 어떤 각도로 쳐야 원하는 형태가 나올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칠 제자가 없다면, 그가 전할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의 죽음과 함께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이 사라집니다. 단 하루 만에. 그리고 남는 것은 돌뿐입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표면, 정교하게 절단된 면, 불가능해 보이는 정밀도.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서 마주하는 역설입니다. 결과는 남았지만 과정은 사라졌습니다. 도구의 흔적은 있지만 도구를 쥐었던 손의 감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카라의 화강암 상자들을 보십시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럽고 직각은 완벽하게 정확하며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현대의 실험 고고학자들이 고대 도구를 복원해 같은 작업을 시도했을 때 그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구리 도구로는 화강암을 그렇게 정밀하게 다듬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도구가 너무 빨리 다르며 정밀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있었을까요? 대답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인이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도구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인내의 문제였을지도, 아니면 관계의 문제였을지도. 석공과 돌 사이의 깊은 이해, 수십 년간의 대화, 평생에 걸친 학습.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빠르게, 더 많이, 더 싸게. 하지만 고대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영원히. 그들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수안의 미완성 오벨리스크가 중단된 이유는 균열 때문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서 돌에 금이 갔고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수년간의 노동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인내심, 그 헌신, 그 이해,
그것이 바로 잊혀진 기술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도구가 아니라 태도, 방법이 아니라 정신, 효율이 아니라 완성도. 기억하지 못하는 문명은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 유럽은 콘크리트 제조법을 잊었습니다. 1000년 이상 잊혀져 있다가 근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1000년의 공백,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을까요? 고대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거대한 피라미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사회적 조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돌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가 그 돌을 보며 경이로워할 때 우리는 사실 잊혀진 기술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기술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위대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정밀하게 돌을 다뤘을까요? 왜 표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미적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돌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징이었습니다. 육체는 썩지만 돌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의 기억을 새겼고 돌로 신전을 지었으며 돌 속의 죽은 자를 안치했습니다. 돌을 다루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영혼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정밀도는 이해됩니다. 그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다루기에 영원할 만큼 정밀해야 했습니다. 현대 기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칩을 나노미터 단위로 가공하는 것, 우주선을 밀리미터 오차 없이 조립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존중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상에 대한,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표에 대한 기술은 사라지지만 의도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영원을 향한 열망,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용기. 아수안의 채석장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미완성 오벨리스크를 스쳐 지나가며 모래를 날립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돌을 두드리는 소리, 석공의 노래, 도제에게 가르치는 목소리. 그것은 환청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들은 여전히 돌 속에 남아 있으니까요. 메아리로, 잔향으로, 흔적으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기자고원에 서서 피라미드를 올려다보면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설계했는가? 역사책은 이름을 줍니다. 쿠프, 왕, 건축가 헤미우누, 사제 겸 기술자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이야기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처음으로 돌을 쌓아 올리면 무게가 분산된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누가 정확한 방위를 찾기 위해 별을 관찰하기 시작했는가? 누가 수천 명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체계를 고안했는가? 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없이는 피라미드도 없었을 것입니다. 건축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천재를 상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가우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하지만 고대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천재보다는 집단의 지혜가, 혁신보다는 전통이, 발명보다는 계승이 중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건축가는 현대적 의미의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독관이었고 조정자였으며 지식의 전달자였습니다. 그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지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을 새로운 규모로 실현한 것입니다. 나일 계곡 전역에는 작은 마스타바 무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전의 구조물들입니다. 진흙벽돌로 쌓아 올린 낮은 직육면체 건물, 단순하고 소박하며 기능적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미 피라미드의 모든 요소가 있습니다.
방위 정렬, 내부 방해 배치, 무게 분산의 원리, 마스타바에서 계단 피라미드로, 계단 피라미드에서 굴절 피라미드로, 굴절 피라미드에서 완전한 피라미드로. 그것은 점진적 발전이었습니다. 실험이었고 실패였으며 개선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시도하고 다음 세대가 수정하고 그 다음 세대가 완성하는 이 과정에서 누가 진짜 설계자일까요? 첫 마스타바를 쌓은 익명의 석공일까요? 계단을 추가한 사람일까요? 각도를 조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완벽한 형태를 실현한 쿠프의 건축가일까요? 대답은 모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진화한 것이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개인보다 기능이 중요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존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집단의 협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나일강의 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이름보다 역할의 계승을 중시했습니다. 왕은 바뀌지만 왕위는 남고, 사제는 죽지만 신전은 계속되며, 석공은 늙지만 기술은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연속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익명성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영속성입니다. 현대인은 이름으로 기억되고자 하지만 고대인은 기능으로 지속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깊은 형태의 불멸일지도 모릅니다. 건축은 집단 기억의 구체화입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건물을 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수백 년간의 지식, 수천 명의 경험,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라미드는 단순히 왕의 무덤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취였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고원의 배치를 보십시오. 세 개의 피라미드가 대각선으로 정렬되어 있고 주변의 작은 피라미드들과 마스타바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능적 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론의 표현이고 사회 구조의 반영이며 세계관의 구현입니다. 누가 그 배치를 설계했을까요? 한 명의 천재일까요?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집단적 이해일까요? 어쩌면 설계자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읽었습니다. 풍경을 읽고 하늘을 읽고 물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음에 따라 건축했습니다. 기자 고원이 피라미드의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은 나일강 서안의 높은 지대였습니다. 범람의 위험이 없고 안반이 단단하며 멀리서도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곳은 태양이 지는 곳 서쪽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 재생의 땅. 그들은 장소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를 읽고 그에 맞게 건축한 것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협력한 것입니다. 이 감각, 즉 풍경을 읽는 능력은 오래된 것입니다. 훨씬 피라미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하라가 초원이었던 시절,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을지, 어디에 동물들이 모일지, 어디가 안전한 야영지일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언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부타 플라야의 석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움직임을 읽고 그것을 돌로 표시한 것입니다. 건축이 아니라 기록이고 설계가 아니라 관찰의 결과입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았을 때 그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표식으로, 기념으로, 감사로. 이름 없는 설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모든 성취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여의 합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창조는 발명이 아니라 듣고, 읽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사막의 바람이 피라미드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수천 년 전에도 불었고 수천 년 후에도 불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서 있지만
그것을 세운 손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들이 남긴 것은 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인간이 함께 시간을 들여 자연과 협력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이름 없는 설계자들의 진짜 유산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직선처럼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이. 하지만 나일강 계곡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다른 시간을 느낍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뜹니다. 달이 차고 달이 기울고 다시 달이 찹니다. 계절이 오고 계절이 가고 다시 계절이 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순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반복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다시 씨를 뿌립니다. 비가 오고 강이 범람하고 물이 빠지고 다시 비가 옵니다. 별이 떠오르고 별이 지고 1년 후 같은 별이 같은 위치에 떠오릅니다. 이 반복 속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선이었습니다. 같은 것이 돌아오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범람은 일어나지만 그 강도는 다릅니다. 매년 추수는 있지만 그 풍요는 다릅니다. 반복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예측 가능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이런 시간 감각 속에서 과거와 미래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올 것의 패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험한 범람은 손자도 경험할 것이고, 그 경험은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는 미래의 안내서였습니다. 현대인에게 역사는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과거는 등 뒤에 멀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고대 문화에서는 반대였습니다. 과거는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뒤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 이집트인들에게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었습니다. 네헤흐와 제트. 네헤흐는 순환하는 시간, 되풀이되는 시간,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순환, 계절의 순환, 왕조의 순환. 제트는 선형적 시간, 완성되는 시간,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들의 시간, 창조의 시간, 불변의 진리. 두 시간은 함께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네헤흐 속에서 살았지만 제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기념비는 이 두 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순환하는 세상 속에 세워진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지만 피라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범람이 오고 가지만 피라미드는 서 있습니다. 인간은 죽고 태어나지만 피라미드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억의 기준은 자연이었습니다. 피라미드가 아니라 별이, 건물이 아니라 강이, 기념비가 아니라 계절이, 시리우스가 다시 떠올랐을 때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리우스의 헬리아칼 라이징, 즉 태양이 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 시리우스가 처음 보이는 날. 그것은 나일강 범람의 시작을 알렸고 새해의 시작이었으며 시간을 재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치세를 기록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시리우스의 5번째 떠오름에 나는 신전을 건설했다. 건물이 아니라 별이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왕의 주기일이 아니라 자연의 주기가 연대기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지혜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별은 영원하니까요. 왕조는 무너질 수 있지만 시리우스는 계속 떠오르니까요. 고대인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도 이 순환적 시간관에 기초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날까보다 언제 다시 일어날까를 물었습니다. 범람은 올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강하게인가. 별을 관찰하고 과거의 패턴을 연구하고 조상의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은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 대응이었습니다. 순환을 알기에 대비할 수 있었고 패턴을 이해하기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신전의 정렬은 이 시간 이해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구조물이 특정 천체 사건과 일치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 때의 일출, 동지 때의 일몰, 특정 별자리의 떠오름.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종교적 이유였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축물을 시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로 된 영원한 시계. 카르나크 신전의 기둥들 사이로 동지의 햇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표식이었습니다.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제들은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다음 해를 준비했습니다. 피라미드의 통로가 별을 향해 정렬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죽은 왕의 영혼이 별로 올라간다는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천문학적 관측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좁은 통로는 망원경처럼 작용해 특정 별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보이는 시기를 기록함으로써 시간을 재었습니다. 건축이 천문학이 되고 종교가 과학이 되고 기념비가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고대 이집트의 특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구분되지 않았으며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2500년 하지의 밤, 기자고원의 사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옆에 서서 하늘을 관찰합니다. 오리온이 정확히 남쪽에 떠오를 때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시간의 중심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룬다. 밤이 가장 짧고 해가 가장 높으며 세상이 완전한 순간, 그들에게 그 순간은 단순히 달력의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자신을 재확인하는 순간, 순환이 완성되고 다시 시작되는 지점,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문. 우리는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갭니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시간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시간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정복했지만 언제나 시간에 쫓깁니다. 그들은 시간을 받아들였고 시간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순환합니다. 시리우스는 매년 떠오르고 오리온은 겨울마다 나타나며 하지와 동지는 변함없이 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동시에 돌아옵니다. 고대인들이 이해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모든 것은 또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돌아옴 속에 영원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지혜를 잊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조부모의 이름을, 조상들의 이동 경로를, 중요한 사건들을, 생존에 필요한 지식을.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장 장치였고 교과서였으며 역사책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 주위에 모여 앉아 노인이 말하고 젊은이가 듣고 아이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늙으면 다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지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동물이 위험한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등장인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이 있는. 왜냐하면 이야기는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목록은 잊히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감정이 실리고 이미지가 그려지고 리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은 노래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경로를 노래로 기억합니다. 각 구절이 특정 지형 지물을 묘사하고 다음 구절이 다음 지점을 가리킵니다.
노래를 따라가면 사막을 가로질러 물과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하지만 노래이기 때문에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로 부르고 젊은이가 여행하며 확인하고 노인이 의식에서 반복합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그들도 노래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일강의 흐름을, 별의 움직임을, 조상들의 이름을, 의식도 기억의 형태였습니다. 반복되는 의식은 패턴을 새깁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부타플라야의 석환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의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 때마다 특정 별이 떠오를 때마다 그 의식 속에서 천문학적 지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몸도 기억의 수단이었습니다. 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냥의 움직임을 춤으로 재현하고 계절의 변화를 춤으로 표현하고 신화를 춤으로 전달했습니다. 리듬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반복되는 리듬은 기억을 강화합니다. 주문이 리듬을 가진 이유, 기도가 운율을 가진 이유, 의식이 박자를 가진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집단 기억은 개인 기억보다 강력합니다. 한 사람이 잊어도 다른 사람이 기억합니다. 한 세대가 혼란스러워도 노인들이 바로잡습니다. 기억은 공동체 전체에 분산되어 있었고 그래서 더욱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기억에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흩어지면 기억도 흩어집니다. 전통이 단절되면 지식도 사라집니다. 마지막 이야기꾼이 죽으면 이야기도 함께 죽습니다. 이것이 사하라 사막화가 가져온 비극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수천 년간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일부는 새로운 땅으로 가져가졌겠지만 많은 것이 침묵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야기는 변형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고 종교가 되어 오시리스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죽고 조각나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재통합, 사막화로 인한 사회의 파편화와 나일강에서의 재결합,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조각을 찾아 모으는 이야기는 흩어진 지식을 다시 수집하는 과정의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사라진 전통을 되살리려는 노력, 잊혀진 것을 기억하려는 시도. 신화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기억은 사람의 머릿속이 아니라 돌과 파피루스에 저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노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잃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기억이 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꾼의 목소리, 청중의 반응, 상황에 따른 변형, 감정의 전달, 그 모든 것이 문자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초기 이집트 문자, 상형 문자를 보면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지였고 상징이었으며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가진 복합체였습니다. 하나의 기호가 소리도 나타내고 개념도 나타내고 신성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전 전통의 풍부함을 보존하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여러 층을 담으려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는 점점 더 실용적이 되었습니다. 행정기록, 세금 명부, 법률 문서. 효율이 중요해지고 모호함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기의 풍부함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 것의 많은 부분이 이 잃어버린 맥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뼈대를 가지고 있지만 살은 사라졌습니다. 텍스트는 남았지만 텍스트를 둘러싼 삶은 사라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3000년 나일 강변의 마을. 늙은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 우리 조상들이 서쪽에서 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리듬을 타고 손은 공중에서 춤을 춥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듣습니다. 1000년 후 그 이야기는 신전벽에 상형 문자로 새겨집니다. 여신 네이트가 서쪽에서 와서 같은 이야기지만 이제 신화가 되었습니다. 또 1000년 후 학자가 그 텍스트를 읽고 해석합니다. 네이트 숭배의 기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읽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맥락 속에서.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주 희미하게 강가에서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의 경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목소리의 찬양입니다. 완전히 들리지는 않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귀 기울이면 아주 조용히 여전히 울리고 있는 안녕히 주무세요.